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 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세금 계산서와 가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토픽으로 우리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념을 좀 잡아볼까요? 자, 세금 계산서란 사업자가 제하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A 사업자가 있고 B 사업자가 있을 때, 자, A가 B에게 제하나 용역을 공급을 하게 된다면요. 자, B는 A한테 제하나 또는 용역의 대가를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A는요, B에게 제하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고 이 대가를 지급받을 때 그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가지고 거래 징수를 하면서 다시 세금 계산서를 B에게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자, 우리 사업자 간의 일련의 거래는 이렇게 공급, 그리고 대가를 수령, 세금 계산서 교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종류와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요 밑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종류부터 살펴볼게요. 세금 계산서는요,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부르고요. 또는 우리가 종이에 우리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수기세금 계산서라 얘기합니다. 또는 종이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발급이 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종이세금 계산서 이렇게 실무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공부할 때는 세금 계산서는 그냥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 세금 계산서는 자, 10% 가세되는 공급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자, 두 번째,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 위에 있는 세금 계산서는요, 10% 가세가 되는 공급에 대해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이고요. 하단에 있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에 대하여 발급할 때 발급할 때 교부하는 세금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는요, 자, 우리 사업자가 제하를 수입을 하게 되면요, 통관을 할 때 그 세관장이 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말고 깔끔하게 다 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인데요. 자,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요, 세금 계산서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오류 있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제일 처음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자, 공급하는 사업자 측면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A 사업자가 B 사업자에게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공급하는 사업자는 A 사업자고요. 공급받는 사업자는 B 사업자에 해당되겠다. 그죠? 자, 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성명, 그리고 명칭, 요게 상호입니다. 상호. 요 세 가지가 기재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의 뭐 성명이라든가 또는 상호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느냐? 예,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성명과 상호는 임의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발급을 할 때 다 기입을 하고 발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적 기재 사항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한한다는 거, 요거 우리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하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에 이 공급 가액도 적어줘야 되고요. 자, 공급 가액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액도 따라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함께 세금 계산서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성 연월일을 우리가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에 이렇게 공급 연월이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고요. 임의적 기재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중 뭐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거든요. 자, 공급하는 사업자는 모두 다 적어줘야 됩니다. 등록번호, 성명, 명칭 모두 다 적어줘야 되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까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랄게요. 자, 세금 계산서와 더불어서 영수증이라는 증명 서류도 있는데요. 자, 영수증의 개념은요. 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러니까 공급하는 자 말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그리고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증명서류를 우리는 영수증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영수증의 종류로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요. 자, 현금 영수증, 그리고 우리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서 수취하는 신용카드 매출점표도 영수증의 하나인 거죠. 아셨죠? 자,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영수증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문방구에 가게 되면 우리 파란색 파란색 선으로 그어진 그런 영수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영수증이라고 하면 이런 영수증들을 많이 떠올리셔요. 네, 그런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도 세금 계산서는 아니고 영수증의 일종이지만요.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가 되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 영수증을 수취했다고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간이 영수증은요. 일반적인 영수증은 우리 매입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급을 해야 될까요? 자, 발급 의무자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에게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A 사업자를 우리는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짧게 공급자라고 한다. 그죠? 이 공급하는 사업자가요. 세금 계산서를 두 매를 발행할 거예요. 두 매를 발행할 거예요. 그래서 한 매는 이 B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가 우리 B 사업자죠. 이 B 사업자에게 발급을 하고요. 한 매는 본인이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예요. 자, 요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려운 포인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자, 사업자가 공급을 할 때 공급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세금 계산서는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종이세금 계산서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로만 발급을 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를 한번 볼게요. 자, 법인 사업자는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로만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자, 전기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의무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또 연결이 되겠죠. 이러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을 해줘야 되느냐? 자,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발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발급 명세를 또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전송을 하느냐?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우리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면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격표 제출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격표를 세금 계산서 합격표 제출에 대한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5년간 세금 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 요 위에 원칙이 어떻게 돼 있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면요, 자, 한 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를 하고요, 한 매는 자기가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5년간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찮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보관을 하려고 하면. 하지만 면제가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우리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이 되겠죠,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급 시기입니다. 자, 이 파트도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그런 그 파트입니다. 자, 발급 시기는요, 원칙적으로는요, 제한학 용역의 이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을 한다고요? 그렇죠. 제한학 용역에 대한 공급 시기에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급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공급 시기를 알아야지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특례 규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선발급 특례가 있고요, 후발급 특례가 있습니다. 자, 선발급 세금 계산서, 후발급 세금 계산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선발급은 뭐냐면요, 공급 시기 전에 미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후발급은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공급이 다 끝나고 나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선발급의 선, 후발급의 후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공급 시기 전이냐, 공급 시기 이후냐,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자, 선발급에서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던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요, 7일 이후에 대가를 받아도 인정하는 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자, 후발급입니다. 자, 후발급은요,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그냥 1여월에 공급가액 합계를 내 가지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달간을 묶었어요. 그리고 그 말일자를 작성 일자로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 계산서도 공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31일 한 달 동안의 공급을 묶어서 1월 31일자를 작성 일자로 해서 2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1여월 이내에 임의 기간을 합계를 내서요. 그 종료 일자를 작성 일자로 해서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주는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임의 기간이 한 달 안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그 1월 20일자를 그게 종료 일자가 되겠다. 그죠? 1월 20일을 작성 일자로 해서 2월 10일까지 발급하면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요. 당해 거래일을 작성 일자로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탁 판매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요. 이 위탁자를 공급자로 해가지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죠? 예, 위탁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급을 했을 때는요, 이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거든요. 자, 이제는 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제한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고 대신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는 업종들입니다. 자, 택시, 노점, 무인 자동 판매기, 자, 그리고 소매업이 들어왔네요. 소매업. 대신에 소매업은요, 요 얘기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이 소매 물품을 구입하면서 요 세금 계산서를 요구를 하게 되면요,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영수증이 아니라요. 자, 요 한마디 잘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이런 것들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기억을 할게요. 자, 우리 제아의 간주 공급, 우리 벌써 앞전에 공부를 했다, 그죠? 자, 어떻게 배웠죠? 자, 우리 면세 전용할 경우 또는 비용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에 사용된 제하,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하 이런 것들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잖아요. 이 간주 공급에 해당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매장 반출은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직매장 반출은요. 왜냐하면 직매장 반출은 실제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이거 임야가 아니고, 자, 임대 용역입니다. 오타네요. 자, 우리 부동산 임대 용역 중에서요, 간주 임대료요. 자, 우리 부동산 임대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받죠. 자, 우리 임대료도 받고요. 그리고 관리비도 받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진 않지만 이 간주 임대료라는 것도 별도로 계산을 해서 가세 표준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는요, 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세율 적용 대상 제한화 용역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직수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이런 거래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직수출이나 또는 직수출로 볼 수 있는 국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 이 파트도 은근히 시험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제한화 용역을 공급을 하고 나서 그 공급가액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공급 자체가 계약이 해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미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자, 그때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 계산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파트는 요 작성일자를 조금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한 번씩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총 4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 볼게요. 자, 당초 공급한 제야가 한입이 되었대요. 자, 그 말은 뭐냐면요, 당초에 제야를 공급을 100개를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그 몇 개의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자가 발생한 물품이 다시 저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걸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한입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한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작성일자는 한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처음에 공급이 되었다가요, 계약이 해제가 돼 버렸어요. 해제. 완전히 계약이 이제 없어진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제한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가 되었을 때 이미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수정해서 다시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는 작성일자를 요 해제일로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다른 기타 사유에 의해 가지고 최초의 공급가액이 증가되거나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금 계산서도 공급가액을 증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때 이러한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해가지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 사유는요, 당초 작성 연월일, 그러니까 최초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을 때 그 날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요, 언제? 가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왜냐하면요, 일단은 10%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뒤늦게 들어왔는 그런 경우겠다. 그죠? 그리고 필요적 규제 사항이 착오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필요적 규제 사항이
차고 외적인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착오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하나를 취소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자, 면세 등 우리 간주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그죠?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한 경우 그리고 세율을 잘못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요. 당초 작성일을 작성 일자로 해가지고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 그죠? 자, 한입, 해제, 사유, 발생일 그리고 다 당초 작성 연월일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 가세표준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가세표준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세표준은요. 강의의 가세표준에 대한 의미가 요 위쪽입니다. 강의의 넓은 의미의 가세표준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세 대상 수량이나 또는 그 가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기 때문에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 가액의 합계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공급 가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수량이 아니고 가액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종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세 대상을 금액에 한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세 표준의 기본 원칙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제한이나 용역을 공급을 하고요. 자, 금전으로 대가를 수취했을 때예요. 그러면 그 금전으로 수취한 그 대가를 그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금전으로 받았을 때는 그 수취한 금전을 그대로 가세 표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요. 그 대가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한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자, 금전으로 지급해야 될 여력이 부족해서 어떤 유형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받은이 아니에요. 자기가 공급한이에요. 한 자기가 공급한 제한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가세 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가 100만 원짜리 자, 물건을 자, 공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대가로 어떤 거를 받았냐면요. 자, 어떤 뭐 유형자산 같은 걸로 받았어요. 근데 이 유형자산에 대한 시가가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그러면 이때 가세 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받은 유형자산의 시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제한 또는 용역의 시가인 100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을 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공급을 할 때는요. 자, 위랑 동일합니다. 자, 이것도 자기가 공급한 제한이나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가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세 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 원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우리 거래 유형별로 어떻게 가세 표준을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떤 외상으로 판매를 했거나 또는 할부 판매를 했다고 하면요. 자, 공급한 제하의 총 금액으로 우리 가세 표준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할부 판매는요. 자, 단기 할부 판매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할부 판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로 되게 되면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언제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대가를 받기로 한 부분을 가세표준으로 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건부 판매들도 있죠. 자, 완성도 기준,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가세표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가세표준을요. 자, 임대료 우리가 뭐 월로 받기로 하거나 또는 분기별로 받기로 하거나 다 그 임대료잖아요. 자, 우리가 수취한 임대료에다가요. 간주 임대료를 가산하고요. 그리고 받은 관리비를 합쳐서 우리 부동산 임대 용역의 가세표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간주 임대료는요. 자, 우리 받은 임대 보증금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전세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임대 보증금이 되는 거고요. 자, 월세 뭐 보증금 5천에 월세 뭐 50만 원. 그러면 임대료가 50만 원. 그리고 해당 월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임대 보증금 5천만 원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줍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이게 매번 변하는데요. 그리고 임대 일수를 365일 중에서 안분해가지고 곱해주게 되면 간주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자, 이 간주 임대료 공식을 자세히 보시면요. 꼭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우리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는 보증금은요.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임대 보증금을 정기 예금 이자율로 곱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된다. 그죠? 그 이자 수익을 임대 일수로 곱해 주는 건데 임대 일수만큼의 발생한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한다라는 그런 공식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공식을 막 동그라미 이렇게 막 치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면 잘 그 외우기 좀 쉬울 겁니다. 자, 외국 통화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외국 통화를 받은 경우는 별을 많이 쳐줘야 됩니다. 말을. 자, 이게 말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분계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외국 통화를 받긴 받았는데요. 자, 공급 시기 전에 먼저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계약금은 우리가 공급 시기 이전, 그러니까 제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받는 돈을 계약금이라고 하잖아요. 자, 계약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급 시기 전에 이런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원화로 한가한 경우랑 그리고 한가하지 않은 경우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공급 시기 전에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자, 받자마자 우리 원화로 한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가한 금액을 가세표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하지만 공급 시기 전에 계약금을 받았는데 한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달러로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서 가세표준으로 잡을 때는요. 자,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화로 가세 표준으로 전환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 수령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구조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공급 시기 전에 계약금으로 받았다, 환가했다. 그러면 그 환가 금액이 가세 표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요, 다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우리 암기를 하면 잘 외워질 거예요. 외국 통화를 받은 경우에 가세 표준을 계산하는 거는요. 자, 말 문제, 분계 문제, 계산 문제 모두 다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언제 환율을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재화를 수입을 할 때의 가세 표준이거든요. 자, 이때는 간세, 가세 가격에다가 간세를 더하고 개별 소비세, 주세, 기타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세, 농특세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죠? 아, 다 합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간주 공급을 했을 때의 가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간주 공급을 했다고 할 때요. 자, 이게 상각이 되는 자산인가 또는 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인가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간주 공급 중에서 면세 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자기의 가세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화를 매입을 하고 매입세 공제받은 그 재화를요, 이제 자기의 면세 사업에 전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때 그 자산이 비상각 자산이었을 때, 상각 자산이었을 때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비상각 자산은요, 자, 원칙은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하지만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 우리 면비판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그 세 번째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에요. 자,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런 취득가액에다가 어떤 운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액을 가산해서 공급을 한다면요, 이런 가산한 공급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감가상각 자산은요,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취득 가액에다가 곱하기, 자,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경과된 가세 기간의 수,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1기, 2기 이렇게 나뉜다, 그죠? 자, 그러면 1년에 2번이 되겠다, 그죠? 만약 그 감가상각 자산을 가세 사업에 사용을 하다가 면세 사업에 이 건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렇게, 자, 1년이 지나서요. 자, 5% 곱하기 가세 기간 1년 지났으니까 2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5, 10 이렇게 10을 빼고 그러면 여기에 90%가 될 거예요. 자, 취득가액의 90%를 곱한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이 간주 공급에 대한 이 가세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 어떤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세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를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 5%가 아니고 25%예요. 25%.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2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1-50%를 취득가액에 곱해주기 때문에 반절만 가세 표준에 잡힌다. 그죠? 자, 그런데 2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이 기계 장치를 가세 사업에 사용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면세 사업에 사용되잖아요. 자, 그러면 경과된 가세 기간의 수가 2가 아니고 4가 되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1-100%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간주 공급의 가세 표준은 0입니다. 맞아요. 건물이나 구축물 외에 감가상각 자산은요, 2년 후에 이런 식으로 간주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가세 표준이 없는 거예요. 자, 한 번씩 말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세 사업가 잘 들으세요.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을 할 때 가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요. 자, 이 건물이 우리 신문사 건물이에요. 자, 신문사에서 이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신문사에서는 우리 신문의 공급은 면세다. 그죠? 우리 면세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광고는 어땠나요? 광고는 가세 사업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신문사가 사용하는 사업 건물은요, 지금처럼 가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가 돼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팔아버린 거예요. 자, 공급한 경우에요. 자, 그럴 때 가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이거든요. 가세 표준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요? 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이 뭐죠? 이 건물의 처분가액이 되겠다. 그죠? 이 건물의 처분가액. 물론 토지는 포함하면 안 돼요. 네. 건물 가액이에요. 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요, 어떤 비율이냐면, 자, 직전 가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에서 이 총 공급가액은 가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세 공급가액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세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세 비율을 곱해서 우리 가세 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신문사가요, 이 건물을 취득할 때 부가지세를 납부를 했겠죠. 그죠? 매입세액을 부담했단 말이죠. 자, 그때 매입세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급을 했을 때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당연히 팔 때도 우리 부가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재화의 공급가액에 직전 가세 기간에 가세 비율을 곱해주게 되면 이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가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암분 계산을 생략을 하고요. 자, 전액 가세 표준으로 계산하는 사유가 요 세 가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전 가세 기간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요. 아, 이거 그냥 다 가세 사업에 사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전 가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가세 표준으로 잡습니다. 자, 미만입니다. 5% 이하가 되게 되면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단 이러한 공통 사용 제하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그러면 안분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요. 안분 계산을 할 실익이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요. 전액 가세 표준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서요. 직전 가세 기간이 없다. 그러면 안분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가면세 비율이 없으니까 일단 전액 가세 표준으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배울 거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매입했을 때 그때 전액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팔 때도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으로 다 납부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신규로 사업을 개시를 해서요. 직전 가세 기간에 가면세 비율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가세 표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이제는 가세 표준에 포함해야 되는 것,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것을 공부할 건데요. 자,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파트가 이 파트이거든요.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세 표준에 포함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가세 표준에서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할부 판매를 했을 때의 그 이자 상당액입니다. 그 이자 상당액. 우리 할부 판매를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해가지고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때 어차피 물건을 100만 원을 25만 원씩 4번에 걸쳐서 받기로 했다. 2년에 걸쳐 가지고 자, 그렇다면 그 회계 기준으로 따진다면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가치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현재 가치로 인식했을 때 그 100만 원이 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5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100만 원은 다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 금액 이상의 금액은 회계 기준으로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런 이자 상당액도 가세 표준에 모두 다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포장비, 하약비, 보험료, 자, 이런 것들도 가세 표준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있겠죠. 우리 100만 원짜리 제아를 공급을 하면서 자, 운송비가 1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한테 110만 원을 받고요. 부가가치세 11만 원을 더 받았어요. 자, 이때 가세 표준에 모두 다 포함을 시킵니다. 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포함이 됐다면 제거를 해줘야 되는 항목인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자, 매출 애누리, 매출 한입, 매출 할인 이러한 금액이 있다면요. 가세 표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달하기 전에 자, 공급을 했는데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나 훼손이나 멸실된 제하의 가액이 있다면 자, 이 금액도 가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줍니다. 세 번째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아셨죠?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증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가세 표준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 공급도 안 발생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면 가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요것도 잘 기억을 해 줍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요. 상대방에서 자, 늦게 대가를 지급을 하는 경우에 미안하다고 이자 성격으로 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연체 이자는 가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봐 줘야 됩니다. 자, 반환 조건부로 자, 용기 대금을 받거나 자, 포장 비용들 이런 거 있죠. 반환 조건부잖아요. 반환.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나한테 준다면 다시 돈을 반환해 줄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도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용기나 포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받는 보증금 이런 것들이니까요. 다시 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가와 구분 기재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자, 이 봉사료는 우리 종업원의 수익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해당 사업자의 수익 금액은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세 표준에서 빼줘야 됩니다. 이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 여러분들 가세 표준에 포함해야 될 항목이랑 포함하면 안 되는 항목이랑 구분해서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빈번하게 잘 출제되는 파트예요. 이번에는 공제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가세 표준에 이러한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빼지 마라 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대송금 있죠. 대송금은 가세 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 매출세액에서 이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세표준에서 공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판매장려금인데요. 판매장려금. 자, 금전으로 지급을 한 경우에는요. 이것도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가세표준에서는 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판매장려금을요. 금전이 아니라 만약에 현물로 지급을 했다. 현물로 지급을 했다면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세표준에 가산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세 개예요. 아셨죠? 네, 이 세 개가 다 암기가 되고 나서 요거를 암기를 해주세요. 현물로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세표준에 가산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하자보증금입니다. 하자보수를 위하여 공급 대가의 일부를 보관시키는 성격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분양받고 자, 입주를 하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그냥 사용을 하는데 그 2년 되는 시점에 자, 우리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가지고 자, 우리 하자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자, 이때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건의를 해가지고 그 하자 보수 공사를 요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건설사의 어떤 분양 금액에 보게 되면 이런 하자 보증금이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자, 이 받은 금액 나중에 하자 공사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받는 돈이거든요. 보증금이지만 가세 표준에서 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자 보수 공사가 발생할 때 그때 매입을 그러니까 어떤 원재료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매입을 하면서 그냥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하자 보증금 자체만으로 이 공사 계약에 대한 가세 표준에서 공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자, 대손세액 공제는 중요합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우리 대손금액.
자, 대손 금액은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회계에서 어떻게 공부했나요?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했죠? 자, 외상 매출금 그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외상 매출금이 대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손 금액은 여기 외상 매출금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은요. 매출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함께 있거든요. 자, 그래서 110분의 10을 곱해가지고 대손세 공제액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범위는요. 자,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년까지만 대손이 인정되고요. 중요한 거,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해요.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에 그 채권을 다시 회수하게 되면요.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러한 사유가 된다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그리고 해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30만 원 이하의 채권 그리고 해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6회차 학습은요.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 자, 요거 기본서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살을 더 붙여 가지고 요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고 오늘 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